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이광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수학으로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내용이 무거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수학하면 전부 다 보통은 어렵게 생각하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경제까지 겹치니까 더 어렵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경제와 수학은 굉장히 밀접하고 또 수학도 거의 뭐 경제를 해석하는 일종의 한 도구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그 수학을 도구로 하는 가장 큰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수학은 사실은 이제 뭐 인문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기초가 되니까요. 물론 경제학에도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흐름, 돈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뭐 경제 성장 곡선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다, 조금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건 전부 다 수학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거는 거의 대부분 미분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도 사실은 보통 우리가 흔히 경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순간순간 움직임에 대한 변화율, 이런 걸 따지려면 결국은 수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 수학이 아니고요. 경제와 수학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혼합되어 있는 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좀 한번 다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이제 오는데요. 뭐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커피숍이 막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제 그림에는 슬라이드에는 스타벅스와 엔젤리너스 두 개의 상표를 넣었는데요.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가 어느 한 곳에 몰려 있는 곳은 다 카페가 막 몰려 있죠. 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 모든 카페가 다 한 곳에 몰려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를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한번 단순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나 수학에는 다양하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하게 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시간에는 그런 외부적인 많은 요소들, 그런 것들 좀 가능하면 다운시켜서 뭐 한두 개의 요인만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제 스타벅스와 엔젤리너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스타벅스에 있는 저 아가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모양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뱃사람들을 흘려서 노래로 흘려서 사람들을 자기한테 끌어들여서 뱃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뭐죠? 인어의 일종이죠. 그래서 아마 스타벅스도 사람들을 이렇게 좀 커피 맛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로고를 이렇게 사이렌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엔젤리너스는 그냥 뭐 천사입니다, 말 그대로. 자, 이제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같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커피를 그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제가 그 그림을 붕어빵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호라는 사람이 붕어빵을 팔려고 그래요. 붕어빵이나 뭐 커피점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붕어빵 파는 데는 다 붕어빵 가게들이 몇 개 다 모여 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호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어떤 동네에서 붕어빵을 팔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지호의 그 고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호가 혼자 딱 서서 어떤 지역에 서서 이제 붕어빵을 판다. 그러면 그 고객은 전부 다 이 지호의 고객이니까 이 과점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말하자면 독과점이 됩니다. 다 혼자 팔아요. 혼자 팔고 혼자 이익을 다 받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알이라는 사람이 나도 붕어빵을 팔아야 되겠다. 보니까 잘 팔려. 그래서 지호 옆에 알이도 붕어빵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열어서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 반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온의 가게에 가던 손님도 아린의 가게에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4명, 8명의 손님이 있다. 그럼 4명, 4명 공평하게 나눠 갖는 이런 게 이제 가장 좋은 어떤 최적 상태가 되겠죠.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어서 어느 날 아리가 내가 지호보다 조금 더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와서 원래 지호가 있던 그 위치보다 약간 그 왼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손님을 5명 정도 이제 내 손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데 지호가 이제 늦게 나타났어요. 조금 늦었죠. 늦게 나타나서 보니까 내 손님을 뺏겼어요. 그래서 요거 봐라. 이게 내일은 그럼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와야지. 뭐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것은 이제 소극적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쟁이 점점점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8명의 손님을 놓고 지호가 아리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아리의 손님이었던 사람들까지 내 손님으로 만들어야지 해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가게를 열었어요. 이게 지금 붕어빵은 대부분 저 리어커나 이런데 그 밖에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팔고 있는데 이제 아리가 나왔습니다. 아리는 그러면은 이게 이쪽으로 밀렸죠. 그래서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경쟁이 더 심화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적극적 경쟁이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분명히 아리가 더 일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막 일찍 나오고 등등등 하다가 점점점 이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막 더 일찍 나오고 그럼 이제 사람이 지치겠죠. 이게 암만 장사를 잘하려고 해도.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아리가 점점점 이 경쟁에서 나오는 시간이 비슷해지고 점점점 양쪽으로 퍼져 있다가 점점 붙게 됩니다. 이게 상대방의 손님까지 다 끌으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가게를 열었다가 점점 다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두 가게가 붙어 있게 되죠. 붙어 있게 되면서 이제 균형이 유지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도만 되겠다. 그래서 손님도 절반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이익도 뭐 공평하게 나눠 갖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건 이제 균형이 유지가 되는데요. 이런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내시라는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내시라는 수학자이자 뭐 경제학 노벨상도 받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떨어져 있던 스타벅스와 엔젤리너스도 사실은 붙게 됩니다. 붙어서 바로 옆에 가게를 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열어야 원래 거기에 카페가 있어서 커피를 사 먹으러 오던 손님들이 새로운 가게가 생겼네. 그럼 그 손님들을 상대로 다른 가게에서도 손님들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서비스가 좀 달라지겠죠. 경쟁이 치열해지다가 나중에는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루고 그곳에 카페가 생기고 심하면 어떤 데는 이제 카페촌이 생기지만 골목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밖에서 보는 어떤 커피숍이나 스타벅스와 여기 지금 저는 스타벅스와 엔젤리너스를 얘기했는데 스타벅스와 엔젤리너스가 함께 붙어 있게 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링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같은 업종들이 내시균형으로 한 곳에 모이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뭐 어디 가면 뭐 떡볶이 골목, 뭐 어디 가면 뭐 무슨 카페 골목,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이 전부 다 이런 균형에 의해서 이게 호텔링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 곳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간단하게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좀 더 복잡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수학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내시균형이라고 하고요. 내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학자인 존 내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어떤 그 더 이상 그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딱 균형이 맞아서 이제는 어떤 쪽이 더 좋고 나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내시라는 사람은 사실은 아주 정말 천재인데요. 천재 수학자인데 너무 천재이다 보니까 아마 정신과 감정이 이성과 감정이 약간 분리되는 그런 현상을 평생 동안 겪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 곁에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존 내시가 게임 이론이라는, 물론 이제 다른 수학적인 여러 가지 분야도 개척을 했는데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벨상도 받고 하는데요. 이 내시가 하여튼 평생을 그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 내시를 끝까지, 이 내시의 부인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지켜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시가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루을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그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말하는, 또 이제 일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임 이론은요,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그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게임의 어떤 상황들을 갖고 와서 수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이제 게임 이론입니다. 이 게임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게임의 결과가 그 자신의 선택과 기회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경쟁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게 이제 이용되기 때문에 수학이나 뭐 경제 이런 데만 이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게 바로 이제 게임 이론입니다. 초기에는 뭐 이런 것도 이론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호 의존적인 어떤 그 전략적 계산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거가 바로 이 게임 이론의 핵심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게임 이론은 사실은 요즘에는 뭐 그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그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실제로 막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뭐 사람을 동원해서 막 전차를 동원하고 이래 가지고 실제 게임을 모의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막 총도 쏘고 뭐.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이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워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게임 이론은 여기 사회과학이라든지 정치, 경제, 군사, 컴퓨터, 생물, 철학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이 됩니다. 근데 이 게임 이론을 그 경제학에 처음 도입하게 된 사람이 아까 내시도 있었지만 노이만이라는 또 수학자가 있습니다. 폰 노이만이라는 그 수학자가, 이 사람이 특히 이제 경제학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내시의 게임 이론하고 합쳐서 보다 그 좀 더 진보한 이런 그 게임 이론을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수학에서 게임 이론이 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산 수학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부분의 수학들은 다 연속적인 수학입니다. 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뭐 미분을 해라, 이건 거의 대부분이 연속에 관련된 건데요. 연속은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아날로그입니다. 그리고 이산적인 거, 딱딱 떨어져 있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이 그 게임 이론도 완전히 이산 수학이라는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고, 그게 이제 경제학을 설명하는 또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게임 이론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있고, 치킨 게임이 있고, 죄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경제학에 잘 맞는 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게임을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의 이익과 손해를 합치면 그냥 0이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돈을 따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돈을 잃겠죠. 물론 이제 다시 더 돈을 막 투자하는 거를 뺀다면 그 있는 상황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합치면
0이 되겠죠. 0. 그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임,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이고요. 그게 바로 제로섬 게임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 치킨 게임은요, 가끔 영화에 등장합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 둘이 서로 막 상대를 보고 자동차를 향해서 달려오죠. 그래서 이게 막 오다가 막 정면 충돌하는 순간 서로 어떤 사람이 피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그럼 피하는 사람이 지게 되는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은 약간 그 손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그 밀고 나가서 결국에는 양쪽 다 포기하지 않으면 둘 다 큰 그 상처를 입게 되고, 누군가 하나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사람은 큰 상처를 입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큰 이득을 얻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치킨 게임에서 치킨이라는 거는 외국에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치킨은 좀 겁쟁이, 뭐 비겁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약간 겁쟁이 게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치킨 게임에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치킨 게임이 과연 이게 겁쟁이들만의 게임이냐? 이제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극단적인 좀 예로요. 이것도 뭐 경제학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신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바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있어요. 둘이 치킨 게임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모든 걸 알고 있는 신이 이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이길까요? 신은 이 상황을 압니다. 다 알아요. 아, 얘가 이렇게 달려오면 이 바보가 비키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보는 그걸 몰라요. 그냥 무조건 돌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시점, 마지막 순간에 이걸 알고 있는, 부닥칠 거를 알고 있는 신이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파국을 면하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결국은 치킨 게임 중에서 과연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치킨 게임. 그게 이제 경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는 넌제로섬 게임 중에 하나예요. 둘이 합쳐도 0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손해 보는 쪽, 이익 보는 쪽이 있는데 가능하면 손해를 적게 보는 그런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고, 많은 곳에서 이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죄수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요. 공범 혐의로 2명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서로 격리됩니다. 이게 공범이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서로 모르게 취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제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하면 이 사람은 자백을 했으니까 감형이 되고, 자백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자백했을 경우 이 사람은 자백을 안 했으니까 그 죄의 형량이 더 높아져요. 근데 둘 다 아무 자백을 안 했어요. 둘 다 아무 자백을 해서 범죄를 다 부인합니다. 그러면은 풀려나게 돼요. 그렇지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취조를 받기 때문에 이 범인들, 죄인들끼리는 서로 상대를 믿을 수가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불면 형량이 깎아져요. 불면 깎아지고 안 본 사람만 형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같이 공범이지만 저 놈이 나를 이게 먼저 발설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늘 의심이 있고 불안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백을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은 하죠. 약속은 하지만 취조를 하다 보면 그게 안 지켜지죠. 당근도 제시하고 막 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과연 이 상황에서 나한테 가장 좋은 그 판단이 뭐냐, 결정이 뭐냐, 이거를 내리는 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제가 그림에 A하고 B를 따로 좀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A를 취조하고 B는 가만히 있는데 A만 자백하고, 얘는 자백을 했어요. B는 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A는 석방되고 B는 10년형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B는 엄청 불리하겠죠. 그죠? 근데 A와 B가 둘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럼 5년형을 받게 돼요.
근데 둘 다 난 안 했다, 나도 안 했다, 둘 다 확실하게 안 했다라고 말하면 1년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A만 부인하고 B가 자백하면 A는 10년, B는 석방입니다. 마찬가지,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걸 표로 하나 만들면 이렇게 A와 B 범인 둘 놓고 묵비권 행사, 자백 놓고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해서 범행을 부인하면 1년 정도밖에 안 사는데, 한쪽이 자백을 하고 한쪽이 부인을 하게 되면 한쪽은 풀려나고 남은 사람,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은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서로를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자백을 하게 되고 5년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묵비권과 자백 두 가지를 행사할 수 있고, B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아까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득과 손해를 이제 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과연 어떤 경우가 나한테 더 이익인가, 이걸 막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묵비권 전략과 자백 전략 중에서 이득을 비교하면 B가 어떤 전략을 취하든지 간에 나한테 최고 이득이 큰 쪽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자백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A와 B가 똑같은 입장인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두 범인은 자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것이 그럼 경제학에 어디 쓰이느냐, 경제에. 이런 걸 비교해 볼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상황을 조금 뭐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대하고 기아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소나타하고 K5를 팔고 있는데요. 모두 2천만 원이라고 그럴게요. 물론 차값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보다는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일 때 일주일에 한 15대씩 똑같이 팔려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팔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래서 그 K5를 2천만 원이고 소나타가 1,800만 원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한쪽을 가격을 조금 200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소나타 가격을 좀 내렸죠. 그랬더니 K5는 3대, 소나타는 30대가 팔린답니다. 훨씬 더 많이 팔리죠. 그러니까 이 반대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소나타는 그냥 2천만 원이고 K5가 1,800만 원으로 내리면 마찬가지로 K5는 30대, 소나타는 3대밖에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격을 조금만 내리면 조금 더 많이 팔리게 되는, 저쪽 상대방이 가격이 그냥 놔두고 나만 내리면.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가 우리 회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죄수의 딜레마와 똑같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이득표인데요. 이게 H사, K사는 뭐 그렇고요. 그래서 각각 2천만 원씩의 전략일 때는 똑같이 15대씩 팔고 이율만 계산하면 7,500만 원씩 남더라. 이게 이제 그 자동차 만드는데 1,5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2천만 원에 팔면 500만 원씩의 이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대 팔면 7,500이고요. 자, 이제 1,800만 원 전략이고 이쪽은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3대와 30대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1,800만 원으로 떨어뜨리면 6천만 원으로 똑같이 이렇게 가격을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사실은 1,800만 원일 때보다는 2천만 원일 때가 훨씬 더 회사로서는 이익이 많죠. 그죠? 가격을 안 떨어뜨리고 그냥 2천만 원씩 가자. 그러면은 똑같이 7,500인데 1,8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손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두 회사가 전부 다 2천만 원의 전략을 취하면 참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1,800만 원의 전략을 취해서 가격이 경쟁을 하게 되죠. 경쟁을.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회사에서 이익을 좀 많이 내고 싶어요. 이익을 많이 내고 싶으면 가격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건드리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만나서
야, 우리 2천만 원으로 팔자라고 담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몰래 만나서 가격을 이 정도 수준. 야, 너는 2천만 원이야. 나는 그러면 1999만 원 할게. 2천만 원 하면서 1999만 원 하면서 만 원짜리 무슨 혜택을 줄게. 그럼 똑같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두 회사는 몰래 만나서 가격 담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또 이제 조사하고 하는 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단하지만 어떤 수학적인 게임 이론을 경제에다가 좀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가 경제 상황을 좀 해석했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요즘에 이제 하도 비트코인 많이 나오고 뭐 암호화폐 많이 나오고 해서 주식시장도 막 그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건 저 개인적인 그 견해지만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사실은 조금 상당히 위험한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국가에서는요 경제를 통제하기를 원해요. 근데 암호화폐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럼 통제가 안 되는 화폐를 허가해 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도 가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다른 이제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른 어떤 국가에서 다른 화폐를 개발하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통제할 수 없는 화폐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투자를 하려면 비트코인보다나 암호화폐보다는 여기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주식에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거 하나만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손해를 좀 덜 보고 이익을 좀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6월 27일 날, 21년 6월 27일 날, 6월 29일 날 만들었는데요.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며칠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그날 8,100원쯤 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보니까 굉장히 더 떨어졌던데요. 그래서 이 파동, 이 지금 주식의 파동만 가지고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엘리엇 파동의 기본적인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지금 이제 주식의 가격,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파동을 치는데요. 이 파동을 과연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분석할 수 있을까? 분석하면 과연 그 다음 거를 예측해서 우리가 손해를 좀 보지 않고 또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굵은 선을 좀 하나 칠했어요. 이제 조금 잠깐 뒤로 가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하는 점은 사람마다 틀릴 수 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결정 어디가 좋겠다라는 적정한 점이 어디다라는 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을 요 기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하면요. 이렇게 5개만 거볼게요. 하나,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죠. 요 5개의 파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도요, 큰 파동으로 보면요, 여기까지 하나, 둘, 3개 이렇게 올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중입니다. 상승하는 중이죠. 점점점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하더라도 큰 그 줄기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란색으로 했는데요. 물론 여기 이제 중간에 한번 올라가는 게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엘리엇 파동의 기본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주식이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거 안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이 뭐냐? 보니까 이렇게 5번은 올라가고 3번은 떨어지는 이런 어떤 규칙이 있더라.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의
기본 골자고요. 그리고 이걸 적용하면 다음번에 어디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조금 추측할 수가 있다,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엘리엇은 미국의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데이터를 연구해서요, 그 금융시장의 추세를 식별하는 기술적인 어떤 분석 형식의 원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잘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연의 법칙, 우주의 비밀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 책에 이제 엘리엇 파동을 설명을 했고요. 이게 이제 1987년도에 미국 시장에 대폭락을 합니다. 이거를 이 엘리엇 파동이 예측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게 바로 이제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최상의 도구다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뭡니까,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식 그래프만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식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무시하고 단일 종목 또는 전체 주가, 근데 이게 사실은 단일 종목에는 잘 안 맞습니다. 전체 이를테면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뭐 코스닥 지수라든지 이렇게 모든 지수가 합쳐져 있는 거에는 잘 웬만큼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일 종목에는 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일 종목에 이 엘리엇 파동을 갖다가 접목시키려고 하면 약간 이거 잘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이 엘리엇이 쓴 책에 쭉 보면은 모든 생명체와 움직임은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즉 주식시장도 결국은 진동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 다만 그 진동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엘리엇 파동 이론입니다. 엘리엇 웨이브 시어리인데요. 이게 시장 구조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처음 한 거는 1939년도에 파이낸셜 월드의 주가는 상승 5파하고 하락 3파가 끝없이 순환한다라는 거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3파, 5파, 3파, 이게 아까 삼성전자 주가에서 보셨죠? 빨간 거가 5개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고 3개가 치면서 내려왔죠. 이게 이제 그 5개가 상승하는 거고 3개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개와 3개 또 그걸 합친 5와 3을 합친 8, 이게 전부 다 뭐냐? 수학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래서 우선 엘리엇 파동을 잠깐 보시고 이제 피보나치 수열로 이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아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 그 주식 그래프를 주가 그래프를 좀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승하는 거죠. 1번, 3번, 5번, 7번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4번, 6번, 8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하락하는 장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5번까지 가서 최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다시 하락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올라가는 5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진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3개를 조정파라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주식에서 보통 이제 너무 갑자기 오르면 주가를 조정받는다라고 해서 뭐 좀 빠지고 뭐 등등등 하죠. 그래서 추진파, 조정파라고 하고 추진파가 나타날 때 대부분 사는 겁니다. 매수장.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죠. 주식은 상승할 때 사라, 하락할 때 팔고. 근데 우리는 늘 거의 거꾸로 하죠.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하는데 대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매수장에서 샀다가 조정을 받는 매도장이 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추진파에서 샀다가 조정파가 오면 파는 겁니다. 이제 팔고 나면 이 어딘가 언저리에서 팔아도 이 밑에서 샀던 것보다는 이익을 보게 되겠죠. 이게 이제 반복되면 우리가 그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엇 파동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게 언제 팔고 언제 꺾이고 언제 이거가 그 그래프가 바뀌겠느냐?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 올라간 파종, 이 1번 파장을 100이라고 한다면 내려오는 파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38%가 내려오든지 61.8%가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 정도 내려온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두 개에 있는 숫자 38.2와 61.8이 이게 황금비입니다. 1대 1.8이 1.6이에요. 그래서 이게 황금비로 여기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올라가는 것도 지금 계산을 해보면 다시 여기서부터 그러면 얼마 올라가느냐? 올라가는데 약 61.8% 올라가더라. 떨어지는 것도 다시 38.2%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냐? 추진파일 때입니다. 추진파일 때 대부분의 파동이 올라갈 때는 61% 정도의 그 황금비로 올라가고 61% 정도 올라갔다. 아, 이거 지금 최고점에 왔구나. 떨어질 때 약 한 38% 떨어졌다. 이거 최저점이구나. 이 정도로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 비슷하게 파동을 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파동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었는데 그 1번 파장에서 2번 파장으로 올 때도 물론 5개 올라갔다 3개 떨어지고 또 5개 올라갔다 3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요동을 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규칙은 일정하게 5번 올라가고 3번 떨어지고 5번 올라가고 3번 떨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더라라는 게 이 엘리엇 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매수장이고 옆에가 매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을. 근데 이제 더 많이 이건 더 잘게 쪼갠 겁니다. 더 이것만 잘 좀 분석을 하면 전체 종합주가지수는 대부분 요런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큰 거 하나가 얼마를 구성한 이것도 이제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올라갔다 떨어지는 형상이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144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4개의 파동이 144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쪽과 이쪽 매수와 매도가 딱 나누어지는 지점이 얼마냐? 여기가 또 황금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는 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6 정도 되는 60% 38% 정도 되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 뭡니까 추진파 매수장일 때는 89개의 파동이 있고 조정파 매도장일 때는 약 5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숫자들 여기 나오는 1, 2, 5, 3, 8, 21, 13, 34 이게 다 이제 파동의 개수입니다. 좀 더 크게 하고 좀 작게 했을 때 파동의 개수인데 이 파동들의 개수가 전부 다 피보나치 수더라라는 겁니다. 피보나치 수라는 걸 가지고 이거가 다 완성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마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등등 했는데 처음 출발은 어디냐면 1202년도에 쓴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쓴 산반서 또는 뭐 계산서라고도 합니다. 계산에 관한 책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 여기에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 책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처음으로 유럽에다가 소개를 합니다. 여기다 0, 1, 2, 3, 4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0, 1, 2, 3, 4 있죠? 그거를 이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0자는 뭐고 1자는 어떻게 쓰고 2자는 얼마인데 뭐 값이 얼마고 숫자 뭐 121을 쓸 때는 그 자리값이 각각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또 더하기는 어떻게 하고 곱하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지금이야 이건 뭐 좀 여담입니다만 지금이야 덧셈 뺄셈 뭐 이런 거 다 잘하고 곱셈도 잘하고 등등등 했지만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뭐 1400년도 이때까지만 해도요 상업에 종사하는 또 상인들 이런 사람들 또 일반 농부들 이런 사람들은 이 곱셈이라든지 나눗셈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이제 구구단 같은 경우 곱셈의 기본적인 구구단이 있는데요. 구구단 같은 경우는 서양 같은 경우는 아예 애우지 못하게 애우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2단부터 외우죠. 2는 2, 2는 4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99, 81로 끝나죠. 근데 이 서양 같은 경우는 거꾸로 외웠어요. 가르치는 것도 거꾸로 가르쳤습니다. 99, 81, 98, 70 이렇게 거꾸로 가르쳤습니다. 왜? 어렵다. 어려우니까 너네 하지 마라.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돈 내고 나한테 와라. 내가 해줄게. 그래서 전문적으로 계산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경제에 종사하는 뭐 농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계산을 못 하니까요. 내 밭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큰 마을에 가면 산사가 있어요. 계산을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계산을 맡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계산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중세부터 이런 식의 책을 많이 내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배워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아까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나오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루카스라는 사람이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어떤 사람이 토끼 한 쌍을 우리에 넣었습니다. 한 쌍을 넣었어요. 이 토끼 한 쌍은 한 달에 새로운 토끼 한 쌍을 낳고, 낳은 토끼는 한 달 뒤 지나면 어른 토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나서 다시 또 새끼를 한 쌍 낳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1년이 지나면 토끼가 몇 쌍 있을까?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한 쌍이 있겠죠. 우리 안에 한 쌍만 딱 있습니다. 근데 얘가 한 달이 지나면 새끼 토끼 한 쌍을 낳겠죠. 그럼 우리 안에는 토끼가 전부 다 두 쌍이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져 나갑니다. 한 쌍 있다가 한 달 후에 두 쌍이 되고, 두 달 후에는 요 새끼 토끼가 커질 테고, 요 토끼는 다시 새끼를 또 낳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쌍이 있게 됩니다. 자, 한 달이 더 지나면 얘는 크겠죠. 그리고 얘도 한 쌍을 낳을 거, 얘도 한 쌍을 낳을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다섯 쌍이 됩니다. 자, 한 달 더 지나면 커지고, 이 토끼는 또 낳고, 이 토끼는 커지고, 낳고, 원래 새끼 토끼는 커지고, 그래서 8쌍이 됩니다. 잘 보면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요게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면 바로 다음 것이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더라 보니까 앞에 두 개의 항을 더했더니 다음 거가 되는 이런 규칙이 있더라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토끼쌍을 구했더니 12달째에는 233쌍이 있더라. 지금 보시면 아까 엘리엇 파동에서 나왔던 숫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144, 89, 55, 34, 21, 13, 8, 5, 3 다 있죠. 그래서 결국 뭐냐? 그 엘리엇 파동의 기본은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그 피보나치 수열로 말하자면 그 주식 시장을 설명하고 또 분석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을 좀 또 여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 그 흐름을 갈 때 뭐가 있었냐면 그 황금비가 있었죠. 황금비. 그죠? 아까 60%만큼 오르고 30%만큼 38%만큼 떨어지고 62%만큼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황금비가 바로 여기 피보나치 수열의 뒤의 항을 앞의 항으로 나눈 값. 요게 거의 황금비로 수렴해 나가더라라는 것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은 사실은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주식시장만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뭐 각종 자연계에서 많이 나오고 사회 현상도 이 피보나치 수열로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 암세포도 그 세포 분열을 해서 증식하는데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의 개체수를 따라가더라라는 것이 이제 또 연구에서 밝혀지기도 하고요. 뭐 해바라기 씨도 이렇게 해바라기 씨 있죠. 이렇게 알맹이 씨의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걸로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자연계나 또는 어떤 그 사회 현상에서 일정한 규칙이 있고 좀 아름답다라는 거면 거의 대부분 피보나치 수열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두 번째 얘기에 주식에 투자를 해라. 물론 이제 우량주를 잘 골라야 되겠죠.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를 보고 코스피의 그 그래프를 좀 분석해서 지금이 살 때인지 또는 팔 때인지 또는 들어갈 때인지 말 때인지를 결정하고 개별 종목도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약간의 물론 이제 하도 요즘엔 뭐 증권 방송도 많고 뭐 유튜브도 많고 해가지고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뭐 개인 판단에 의해서 좀 잘 투자를 해서 의미 있는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 주식시장과 피보나치 수요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그 뭡니까 피보나치 수요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걸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 엄청 이거 그 뭡니까 피보나치 엘리엇 파동을 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제 블랙숄츠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난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너무 완전히 난해한 거는 좀 제외를 시키고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황도 좀 완전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거에서 나왔는지 좀 상황을 살펴볼게요. 우선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이 서브프라임 대표적인 이유가 금융위기의 그 원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을 막 빌려줘서 집을 사게 한 다음에 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부가 이게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할부제도죠. 할부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 세계 제1차 대전 때 미국이 유럽한테 무기니 뭐 이런 걸 엄청 팔았죠. 엄청 팔아가지고 나중에 물론 미국이 잠깐 참전을 하게 되지만 그 거의 전 세계의 한 40% 정도의 제조업을 미국이 독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막 완전히 황폐화돼 가지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확 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를 주름잡게 되는데 생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팔아야 돼요. 파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원하는 만큼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뭐냐? 바로 할부입니다. 할부. 이게 한꺼번에 돈 내지 말고 조금씩 내라. 조금씩 내서 갚아라. 그래서 할부가 시작됐는데 이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할부인 거예요. 집을 사는데 심지어는 제가 어떤 그 기사에서 본 거는 90% 이상까지도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은 9만 달러는 빌려주는 거 1만 달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10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1억만 있으면 집을 사고 나머지 9억은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대출이 점점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대출을 해준 회사들, 은행들이 이게 경영이 나빠지겠죠. 경영이 나빠지면서 갚아라, 못 갚는다, 집값 떨어지고 뭐 등등 하면서 이제 졸지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다우지수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됩니다. 10월 달부터 폭락해서 11월 달에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금융위기를 맞게끔 해준 게 사실은 누구냐? 금융을 연구하는 수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배경에 그 금융 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수학자들이 자꾸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서 팔다 보니까 이 상품을 사게 되고 그 상품에서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성적인 게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떤 흐름에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너무나 잘 짜여진 수학적인 각본에 의해서 금융 상품들을 설계했는데 그렇게 안 따라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금융공학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대로 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
경영학, 산업공학 등이 어우러진 융합학문으로서요. 주식과 채권, 원자재, 현물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을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분야입니다. 이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금융공학은 금융수학의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각종 파생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생상품은 실제로 우리가 돈 내고 주식이나 채권 또 금, 은 뭐 이렇게 뭐 곡식 이런 거를 현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거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다 떼어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사고 싶어요. 주식을 사고 싶은데 앞일을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주식을 네가 한 달 뒤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너한테 팔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 권리를 너가 사라.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주식과 채권 같은 그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새로운 현금을 만들어내는 증권이고요.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지만 이게 조금 약간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크죠. 선물 거래라든지 선물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도구가 뭐냐? 바로 블랙 숄츠 방정식입니다. 이게 블랙과 숄츠는 사람 이름입니다. 수학자 이름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좀 명칭이 확률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보시면 확률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식에 확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흐름이나 변화 이런 것들의 예측 또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는 하여튼 움직이는 거를 분석하고 뭐 한다라면은 전부 다 미분입니다. 미분으로 움직임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학의 한계가 어디였냐면 움직이는 걸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관측만 했어요. 근데 미분 1700년도에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미분을 만들어내면서부터 뭐가 나왔느냐? 움직임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순간순간의 변화율을 따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의 변화율을 가지고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약간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미분과 적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속인 경우입니다. 함수가 연속인 경우예요. 근데 경제는 거의 대부분이 이산적입니다. 떨어져 있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다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져 있습니다. 가격도 뭐 500원, 1000원이지 뭐 500원서부터 1000원까지 막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서 변하는 그런 상황들을 순간순간 매 순간 변한다. 또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고 이렇게 어쨌든 변한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연속적인 상태로 보자라고 해서 미분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숄츠 방정식 이게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확률도 이용하고 미분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근데 미분에 어떤 미분을 이용하느냐? 여러분들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그냥 미분만 배웠죠. 일변수 함수 미분만 배웠습니다. y는 뭐 x 제곱 뭐 이런 것만 배웠죠. 변수가 x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에서는요 변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 있는 놈을 미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변수가 여러 개 있는 놈은 어떤 한 변수로 다른 변수도 미분하고 뭐 등등등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변수로만 미분하는 걸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그래요. 한 변수 한 개로만 다른 걸 미분하는 거. 그래서 이거가 확률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조금 이제 이따가 예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제 블랙 숄츠 방정식이 나오게 된 계기가요. 피셔 블랙이라는 그 사람하고 마이런 숄츠라는 두 사람이 1973년도에 그 가격 결정 모형에 관한 그 연구를 합니다.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식을 하나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처음에는 경제하고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토라는 교수가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사진은 상당히 젊었을 때고요. 지금은 돌아가셨고 없는데 이분이 이제
요거에다가 블랙쇼울츠 가격 결정 모형에다가 확률을 집어넣습니다. 확률을 집어넣어서 요거를 확률을 집어넣고 미적분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새롭게 건설해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게 바로 확률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이토라는 교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연구나 이런 거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어요. 무시하다가 나중에 여기 있는 대로 1944년하고 1964년도에 이걸 이제 논문을 공개했는데 나중에 1987년도에 가서나 이 사람의 업적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 막 써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허다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이제 그 울프상이라든지 가우스상은 사실은 수학에 노벨상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의 아주 대단한 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한테는 브라운 운동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운 운동 그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뭐냐면 맑은 물에다가 잉크를 하나 떨어뜨리면 잉크가 막 번지죠. 근데 그게 똑같이 떨어뜨려도 똑같은 위치에 떨어뜨려도 퍼지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 늘 달라요. 그리고 또 꽃가루 같은 거, 꽃가루가 이제 막 번지는데 그게 어떻게 번질 것이냐, 이것도 잘 모릅니다. 수학에서는 이것도 아직도 몰라요. 사실은 눈송이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한 공식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가루와 같이 불규칙한 어떤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가 설명이 된다면 금융에 대한 불규칙함도 이거와 똑같이 설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블랙쇼울츠 방정식이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위험이 전혀 없는 차익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공리를 세우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에 따라서 변하냐? 위험이 얼마나 될지, 클지 작지는 확률에 따라서 변할 거고, 움직이는 거니까 미분이 필요하고 뭐 등등등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시간도 바뀌고, 자산 가격도 바뀌고, 파생 상품의 가격도 바뀌고, 무위험 수익률도 바뀌고, 순간 분산율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토 교수가 원래 가격 결정 모델을 이런 꽃가루 날리고 이런 브라운 운동 그거를 해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생 상품은 그냥 뭐 파생 상품 뭐 도대체 뭐야? 근데 이 블랙쇼울츠 가격 모형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 확률 편미분 방정식을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는지 몰라요. 왜? 수학자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전공 하신 분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건을 다 띄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떤 조건들, 뭐 시간이라든지 시간의 변화라든지 수익률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다 띄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파생 상품이 뭐구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가격이 100인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1개월 후에 160원이 되든지 80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160원이 되든지 내려가서 80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안 사고 1개월 뒤에 이 주식을 살 거예요. 근데 얼마에 살 거냐? 1개월 후에 12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파는 거는 이제 풋 옵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럴 때 이 12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이 권리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이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일지를 이게 이제 결정하는 게 바로 블랙쇼울츠 가격 결정 모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든 변수를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변수만 쓸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요. 확률만 쓸 거예요. 자, 보실게요. 1개월 뒤에 이 주식이 160원이 된다면 제가 12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12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하겠죠. 행사한다는 얘기는 160원짜리 주식을 120원에 사겠죠. 그럼 저는 40원의 이익을 보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160원으로 올라가면 권리는 40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160원짜리를 12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이거는 4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160원이 안 되고 80원이 됐어요. 80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권리를 행사할까요? 행사를 안 하죠. 왜냐하면은 80원짜리를 누가 120원 주고 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냥 안 사요. 안 사니까 결국 뭐냐? 가치가 한 개도 없는 거죠. 아무 짓도 안 하니까요. 그죠? 가치는 0원입니다. 그래서 40원이든지 0원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예.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볼게요. 자, 100원짜리 주식이요. 160원이 될 확률을 P라고 그러면 80원이 될 확률은 1-P 되겠죠. 확률은 요게 P면 요건 1-P죠.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계속해서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아주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가 160원이 될 확률이 P, 그 다음에 80원이 될 확률이 1-P입니다. 이제 다른 변수 없이요. 자, 그럴 때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이 이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율도 없어요. 아까 이제 그 무위험 순익률도 있고 뭐 이익률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다면 기대값, 이거에 대한 기대값이 얼마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기대값 배웠죠. 그 확률에다가 개수만큼 곱해서 다 더하면은 기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확률에다가 160을 곱하고 더하기 1-P에다가 80을 곱해서 나온 게 이제 100이에요. 지금 있는 게 100입니다. 그죠? 요거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확률 P를 구할 수 있어요. 확률 P. P가 4분의 1입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분의 1이 나오죠. 즉 100원짜리가 160원이 될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80원이 될 확률은 1-P라는 얘기죠. 4분의 3이라는 얘기죠. 확률이. 자, 요걸 그 옵션의 가치로 좀 바꿔 놓어 볼게요. 그럼 똑같습니다. 자, C가 40원의 가치를 가질 확률은 P죠. 그죠? 왜냐하면 100원짜리를 160원짜리를 12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아까 40원의 이익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40원의 이익이 될 확률은 P고 그 권리의 가치가 하나도 없을 확률은 1-P가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예, 기대값은 P 확률 곱하기 40 더하기 0 곱하기 1-P. 그럼 계산을 하면 이게 40, 아까 4분의 1이었죠. 10. 이게 10 됩니다. 즉 뭐냐? 이 100원짜리 현재 100원인 주식을 1개월 뒤에 160원이 된다고 가정하고 1개월 뒤에 이 주식을 12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그 권리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면 10원인 겁니다. 10원. 그 가치를 내가 10원짜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계산한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상품을 둘러싼 외부 환경, 여기서는 이제 금리와 환율, 뭐 여러 변동 요인 이런 것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만 계산했느냐? 그냥 뭡니까? 주식의 변화 될 수 있는 확률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인가의 변수들이 있죠. 그 변수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만 딱 쓴 거예요. 확률, 이렇게 될 확률만 가지고 이걸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될 수 있느냐? 아, 상세한 변동 요인이 더 반영되면 물론 방정식이 더 복잡해지겠죠. 더 복잡해지고 더 길어지고 계산도 더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겠지만 보다 정확한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보고 또 가치를 사고 팔기도 하고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낸 게 사실은 수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쇼츠 방정식 같은 그런 방정식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온 거고, 문제는 이제 이게 그럼 정확하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아주 잘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늘 그거에 따라갈 수는 없죠. 감정이 있고 내 느낌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수학의 가장 실패 요인 중에 첫 번째 게 뭐냐? 그러니까 수학을 뭐 이렇게 그 경제에 입히는데 금융 쪽에 입힌 것 중에 가장 실패작이 뭐냐? 사람의 감정을 변수로 못 넣는. 감정이나 그 어떤 인지 상태 그런 것들도 변수에 넣어서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변수에 넣어서 그것까지도 한꺼번에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게임 이론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여기 지금 금융이라든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하고 아주 깔끔한 이론이지만 사람은 그 이론대로 안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 투자라든지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할 때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